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이 새로운 방산 수출의 시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포와 헬기 수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두 정상이 만나서 방위산업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좀 나왔을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의 이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요. 베트남이 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국가다 이런 측면을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치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베트남이 3위입니다. 그런데 2010년하고 2020년 이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는 2%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그런데 2020년이 되면 9%까지 올라가고요. 10년 만에 상당히 그렇죠. 한 4배 반 정도 이제 네. 증가했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5% 수준에서 제일 1위 국가이긴 하지만 수출에서 25% 수준에서 정체되다가 최근에는 한 2% 정도 떨어져서 23%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같은 기간에 미국이 한 2위 정도 되는데요. 10%에서 15%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고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누적 투자액이 1위 국가입니다. 베트남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역 수지,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흑자 1위 국가입니다. 343억 달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도 기업인들도 그렇습니다.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용어가 틀려졌습니다. 베트남과의 관계가. 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하나가 더 들어간 게 포괄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이야기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학 기술이라든가 네. 뭐 안보라든가 방위 산업이라든가 이런까지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것이 이제 반영된 게 올 3월 달에 베트남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죠.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MOU를 개정을 했거든요. 과거에 한 10년 전에 체결됐던 거. 그 속에 뭐 국방과학기술, 뭐 지뢰 제거, 사이버 협력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그렇습니다. 관계. 그동안에 삼성전자나 이런 그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 지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하기는 했지만 포괄적이라는 말 안에 방위 산업이 조금 더 포함이 됐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베트남의 그 방위 산업을 공략을 하려면 그간에 베트남이 어떻게 했었나, 어디에서 주로 무기를 가지고 왔었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무기 체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주로 베트남이 무기를 수입을 했습니까? 그 여기에 관해서 이제 그 싱가포르 일간지에서 그걸 분석한 네.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동남아시아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체계가 당연히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러시아는 한 60% 정도가 방산 수출이 감소했고요. 네. 중국도 한 40% 정도가 감소했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베트남 지역에 많은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의 뭐 초계함이라든가 뭐 수의 계열의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했는데요. 그 수출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부정 비리가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러시아에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걸 일단 잠정 거의 중지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주로 미얀마라든가 또 태국 이런 국가들에 수출을 했는데 미얀마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태국에 잠수함을 수출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잠수함의 핵심적인 그 엔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엔진의 이제 정숙도가 중요한데 태국은 독일제 엔진을 장착해달라고 했는데 독일에서 수출 승인을 거부를 했습니다. 중국 엔진을 장착하겠다고 그랬더니 태국은 중국 엔진 장착한 잠수함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지금 그게 지금 홀딩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사업 추진이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동남아 지역의
러시아와 중국 무기 수출이 굉장히 한 40%, 50%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네. 이런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서 지금 러시아 무기 체계 이거 믿어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신냉전 체제 공급망이 다시 재편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체계가 동남아로 수출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니까 우리도 상당히 돈을 많이 주고 무기를 사와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사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하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보기 시작한 거라고 그렇죠. 예, 이해를 그렇게 하면 볼수 되겠군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육해공이 있잖아요. 어느 분야가 가장 무기가 베트남에서 시급합니까? 베트남이 최근에 한 2010년대 후반에 방위력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주로 위협이 이제 남서 태평양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해군하고 공군력을 먼저 현대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군의 분야가 지금 낙후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이제 베트남 국방장관이 K9 자주포 우리 국내 방산업체를 방문했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서서히 이제 지상 무기 체계의 현대화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 무기 체계라고 하면 3월에 국방장관이 와서 베트남 국방장관이 그렇죠. 와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봤는데 네. 그때 본 게 K9 자주포라고.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지금 노리고 있다. 노리면 그렇습니다.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네.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포 분야는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밀리터리 밸런스를 분석을 해봤더니 네. 한 30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보통은 몇 문이 있어야 되나요? 보통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방 부대는 거의 대부분 다 90% 이상 네. 자주포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화포의 문제점이 뭐냐면 전부 견인포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으로부터 과거에 수입했던 거, 네. 또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노획했던 미군 견인포, 너무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98%가 견인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교체할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국방부가 아마 K9 생산 라인을 국방장관한테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 좀 청신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현대화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예산이 한 20억 달러 정도 배정이 돼 있다 그러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현재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화포의 한계, 그다음에 지금 K9 자주포가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방산 시장에 뭐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 넘고 K9 하면 가성비 측면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검증된 신뢰성 있는 무기 체계라는 네.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출된다면은 K9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또 높은 네.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헬기 분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양국 간 안보 및 이거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면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강조했더니 베트남 주석이 노후화된 군용 헬기 교체 작업 등을 한국 기업과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헬기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MOU를 체결했죠. 네. 카이하고 그 베트남 업체 중에 VTX라고 있습니다. 네. 이 업체는 이제 주로 무기 체계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신생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헬기의 잠재 수요를 개발한다. 네. 잠재 수요를 도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헬기 개발, 헬기 생산까지 네.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잠재 수요를 도출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양국에서 모여서 실무진들이 모여서 베트남에 과연 어떤 헬기가 필요하냐 이런까지도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실무 협의체도 만들고 또 검토위원회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방 기술에 대한 뭔가 신뢰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는 베트남 측에서 헬기를 이제 한국 헬기를 국산 헬기를 도입하더라도 네. 아마 현지 생산이라든가 또는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은 좀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베트남에서도 국방 기술 관련해서 네,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 국산 헬기는 크게 두 종류지 않습니까? 네. 수리온 다목적 헬기가 있고요, 소형 무장 헬기가 있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다목적 헬기, 수리온 헬기를 먼저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베트남이 일단 공격 헬기는 좀 노후화되긴 했으나 네. 구소련 헬기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기동 헬기, 그러니까 다목적 헬기는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수리온 헬기를 먼저 검토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게 네. 해석을 하고 있는 네. 걸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검토해 가면서 이제 뭐 개발, 생산 또 같이 뭐 면허 생산, 뭐 기술 이전 이런까지 단계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논의가 돼서 수출까지 진행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소요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각국마다 그 방위 사업의 프로세스는 조금씩 다릅니다. 네. 다른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무기 도입은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계이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국가 지도부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네. 조금 더 이제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협력을 좀 해나가자고 하면서 단순히 도입이 아니라 뭐 면허 생산, 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은 조금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네.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이전이나 뭐 연구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상당히 베트남에게 호의적으로 좀 제시를 하면서 좀 수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최근에 보면 베트남이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배경에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경제도 이제 성장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어떤 과학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보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남서 태평양 지역에서 해상 영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방 과학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키스트 모델인데요. 네. 키스트는 1966년도에 우리나라 만들어졌을 때 이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사실은 산파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 국책 연구기관들이 다 확장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은 이제 그런 걸 베트남에도 만들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사실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이사장을 전임 키스트 원장 하시던 분이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2010년대 후반에 베트남이 이제 방산업체를 지금 육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래는 이제 비에텔 그룹이라는 이제 국영 통신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말하면 KT 정도가 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방산업체의 성격을 포함시키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비에텔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앤 텔레콤스 그룹이라 그래서 합쳤네요. 그렇습니다. 네. 방위 산업까지 하라는 거죠.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카이하고 MOU를 체결한 업체도 이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VTX라는 그렇습니다. 회사요. VTX도.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위해서 방산 업체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MOU라든가 이런 데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그 방위 산업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베트남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인구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많고요. 네. 한 1억 명 가까이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제 신냉전 체제의 촉발점이 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남서 태평양 지역에서 그 섬 영유권 문제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협이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있고 예를 들어 사례를 설명드리면 1988년도, 2014년도에 실제로 거기에서 교전이 있었습니다. 네. 베트남 해군과 중국 해군이.
그래서 1988년도에서는 베트남 군함 세척이 격침되고 70여 명이 사실은 전사한 사례가 있고요. 2014년도에는 군함끼리 직접 부딪힌 사례도 네. 있고, 그래서 베트남 입장에서는 안보의 위협을 기존과 다른 수준에서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무기 체계가 결국은 이제 공산권이나 이쪽으로 돼 있으면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렇게 서구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전환기적 시점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자체가 공산주의 국가긴 하지만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느낌을 받는데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본인들 인구는 또 상당히 많고 그렇죠. 미래를 봤을 때는 또 방위 산업 자체에 조금 육성이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우리도 한국도 이제 두드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산권 국가다 보니까 기술이 그리로 가게 됐을 때 뭔가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 좀 의심스러운 면들도 많아요. 약간 우리가 좀 의심이 있잖아요.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은 그 댓글에 이제 네티즌 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미국이 2006년도에 이미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네. 그전에는 무기 수출에 대해서 베트남을 수출 못하도록 통제를 했는데 어. 그 조치가 해제가 됐습니다. 공산권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행해지던 그런 조치들을 베트남에서도 적용을 하다가 해제를 그렇습니다. 한 거군요. 해제를 한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미국의 코스트가드 네. 해안 경비대에서 가지고 있는 3,200톤급 함정을 베트남에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무상으로요? 무상으로요. 네. 근데 이 함정을 보면은 베트남이 얼마나 실용적인가를 제가 알 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함정은 베트남 전쟁 때 미 해군이 운용하는 함정이었습니다. 전쟁 때 미국 그렇죠. 해군이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뭐 베트남 또는 이제 전쟁 과정에서 포격도 하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국의 영토를 공격한 그렇습니다. 배인 거네요. 네.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한테 제공하려면 받아주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해군에서 이제 해안 경비대를 거쳐서 베트남에 제공이 됐는데 그 배가 베트남 해군이 가진 가장 큰 배입니다. 와, 그러면 진짜 과거는 과거고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현재는 미래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가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후 초계함 두 네. 척을 제공을 했고요. 네. 한 척을 더 제공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공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노후된 초계함을 제공을 하는 것은 또 이걸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떤 실리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방산 수출하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베트남이나 또는 남미 국가들 중에는 워낙 이제 경제력이라는 게 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무기는 우리가 구매를 하더라도 대신에 이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노후화된 무기 체계긴 하지만은 그 수리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받으면 짧은 시간 내에 또 조금 적은 예산으로 군사력을 높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남미라든가 동남아 국가들 중에는 그런 어떤 약간 노후된 무기 체계를 정비를 해서 제공해주는 또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뭐 일본도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함정을 개수를 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이번에 그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충분히 방위 산업이나 수출을, 그러니까 방산 수출을 좀 의논을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위에서 탑다운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 방위 산업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이제 방위 산업은 기본적으로 무기 거래지 않습니까? 그 철저하게 정부와의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정치 체계가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최고 권력을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그런 정치 체계에서는 의사결정 체계가 탑다운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방산 기업도 국영기업입니다. 네. 최대 그렇죠. 방산 기업이 네. 국영기업입니다. 네. 국가에서 결정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국가일수록 정부가 좀 나서서 그렇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좀 해결을 해주면서 기업들을 독려를 해줄 필요가 네, 있다.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렇게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가 사실은 무기 수출에 대해서는 불모지였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러시아,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고요. 그런데 다른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출을 했다는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동남아시아가 방산 자체에서 방위 산업 자체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입장에서 보면 동남아 지역은 베이스 캠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폴란드 뭐 이렇게 중동 많이 주목을 하지만 네.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무기 수출의 한 40% 정도를 동남아 지역에서 담당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보면 틈새 시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뭐 대규모 방산 수출은 아니더라도 네. 그 지역의 경제 발전과 연계해서 일종의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을 튼튼히 해야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럽을 거쳐서 또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방위산업 입장에서 보면 저는 단언컨대 동남아 지역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베이스 캠프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남아 지역에 우리 그 수출 계약이 된 국가들이 몇몇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FA50 경공격기인데요. 네. 동남아 지역에 지금 4개 국가가 그것을 그 4개국에 수출을 했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차 무기 도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일부 비친 나라들이 벌써 2개 국가입니다. 뭐 필리핀도 그렇고요. 네. 또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국가들은 또 우리나라 FA50이라든가 무기 체계에 대해 상당한 이제 신뢰감이 정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국가들을 계속 잘 나가게 하면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동남아 지역에 떠오르는 시장을 새롭게 개척한다면은 정말 확고한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동남아에 수출하는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뭐 일부 네티즌 분들은 아니 과연 무기를 수출했을 때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네. 있느냐 뭐 이런 걱정도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만 봐도 GDP가 이제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뭐 충분히 국가 차원에서 결정한 의사 결정에 대해서 뭐 계약 이행이라든가 이런 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흥미로운 점은 히토류 있지 않습니까? 히토류가 세계 매장량의 2위입니다. 2위요. 1위는 중국이고요. 중국이고요. 네. 그래서 한 2,200만 톤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한 절반 정도 되죠. 근데 그 정도 매장량도 엄청난 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뭐 대금 지불이라든가 계약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히토류라고 하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 네. 중에 반도체, 뭐 전기차 이런데 하나도 안 들어간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방위산업과 연계해서 그 베트남과 또 계약을 체결하거나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히토류도 나중에 이제 어떤 국가 위기 상황이나 네. 어떤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산 협력이나 또 안보 분야의 협력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또 상호 신뢰감을 가진 상태에서 네. 그런 부분에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러시아와 중국에 좀 수출을 의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국가긴 하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그런데 이거를 끊고 우리나라와 계약을 하는 것이 과연 쉬운가? 이게 정치 외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외교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네. 예, 어떤 흐름을 봐야 되고요. 그 흐름을 위해서 미리 투자하고 포석을 두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큰 흐름상에서 보면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네. 네. 그런 추세를 가속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추세를 활용해서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포석을 두는 개념으로 갈 필요가 있다. 네. 단기적으로 너무 야 이렇게 뭐 초계함도 주고 뭐 했는데 왜 1, 2년 사이에 성과가 없는 거야.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베트남 시장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 방위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얻어올 것이 많은 네.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네. 길게 보고 가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